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하죠. 하지만 여기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식구가 되지 못한 모녀가 있습니다. 엄마는 사랑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규칙은 점점 말 없는 벽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멀고 낯선 한국 땅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두 사람은 진짜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녀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사라 에릭센이에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환경 디자이너로 살고 있지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자연을 좋아하고 조용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손으로 만지면 금세 정리되는 공간도 있지만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닿지 않는 거리도 있어요. 저에게 그건 엄마와의 사이였어요. 그날의 식탁을 아직도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6살 되던 해봄,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는 울지 않았지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늘 눈이 부어 있었고 밤이면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등을 구부린 채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숨을 죽였어요. 엄마는 제가 잠든 줄 알고 계셨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어느 날 엄마는 저를 식탁에 앉히셨어요. 사라야, 오늘부터 우리 고기 안 먹을 거야, 절제.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아빠가 아팠던 건 고기 때문이야. 의사들은 아니라지만 난 알아. 그렇게 엄마는 채식주의자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그날 이후 냉장고는 바뀌었어요. 고기는 사라지고 생소한 채소와 차가운 두부가 들어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랐어요. 아침엔 으깬 병아리콩 샌드위치, 당근 스틱, 별 모양 사과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집의 평범한 식사였죠. 어느 날 친구 엠마의 생일에 초대받았어요. 초대장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엠마네 집에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소시지 냄새, 연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낯설었고 부러웠어요. 엄마는 말없이 도시락 통을 꺼냈어요. 차가운 야채 패티와 오이 몇 조각. 아이들은 따뜻한 핫도그를 들고 웃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패티를 씹었어요. 입이 아니라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전 늘 특별식을 먹는 아이가 되었어요. 어디서든 엄마는 제 옆에 있었고 음식은 늘 확인을 거쳤죠. 엄마가 널 사랑하니까 너를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다르게 먹는 건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 믿음이 흔들린 건 12살 급식실에서였어요. 친구 리사가 치킨 너겟을 먹고 있었고 그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다가왔어요. 제 앞엔 익숙한 렌틸콩 수프가 놓여 있었죠. 한 입만 먹어봐. 엄마는 몰라. 리사가 너겟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조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짭조름하고 바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저는 숨을 참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경계를 넘었어요. 햄 한 조각, 닭고기 국물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왔지만 그 끝엔 해방감이 있었어요. 14살 비 오는 금요일 햄버거 가게 안은 따뜻했고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감쌌어요. 익숙하게 말했죠. 나 감자튀김만 시킬래. 한 번쯤은 괜찮잖아. 그 말에 저는 메뉴를 다시 봤어요. 처음으로 치즈버거를 시켰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포장지를 들고 앉았어요. 손끝에 닿은 온기, 치즈가 흘러내리는 모양. 무심히 한 입 베어문 순간 유리창 너머 엄마가 서 있었어요. 젖은 유리창 뒤로 그 익숙한 얼굴이 천천히 돌아섰죠. 햄버거를 씹던 입이 멈췄고 그 맛은 입안에서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엔 콩스튜가 놓였고 말은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소금 좀 줘. 여기 있어. 우리가 주고받은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시간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물었어요. 이 얼음, 언제쯤 녹을까? 그 질문은 늘 혼자만의 말로 끝났어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오슬로로 이사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죠. 엄마는 말없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셨어요. 세 번째쯤 왕복하셨을 때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이제 다 된 것 같네. 방 안을 둘러보시던 엄마는 제 눈을 피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짧은 포옹. 그리고 계단 아래로 멀어지는 발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낯선 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상, 가스레인지, 냉장고. 손끝으로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이제 이건 다 내 거야. 그날 밤 마트에 갔어요. 고기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췄죠. 작은 소고기 스테이크 하나를 골랐고 계산대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아무도 제 선택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포장을 열었어요. 하얀 지방, 붉은 살, 묘하게 예뻐 보였어요. 손끝으로 살짝 눌러봤죠. 가슴이 조용히 울렁였어요. 유튜브를 켜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소금, 후추, 뜨거운 팬 기름. 고기를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퍼졌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향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컥했어요. 무슨 감정인지 몰랐지만 그냥 그랬어요. 한쪽은 탔고 고기는 질겼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먹었어요. 제가 만든 제 첫 번째 음식. 처음으로 누군가의 허락 없이 선택한 한 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삶을 내가 살아보고 싶다. 대학 생활은 제가 꿈꾸던 것과 닮아 있었어요. 환경 디자인을 배우며 나무와 돌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그렸고 음식 얘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지훈을 만났어요. 재료와 질감 수업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이였어요. 어깨까지 반듯하게 내려오는 단발머리, 웃으면 주위가 금세 밝아졌어요. 연필 잘못 잡았어. 첫날부터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 정확한 방법을 알려줬죠. 지우는 한국인이지만 노르웨이에서 자랐고 두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어요. 한국어는 노르웨이어와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어느 금요일 밤 과제를 하다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배고프지? 나도 그래. 뭐 먹으러 가자.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어요. 너 고기 좋아하면 삼겹살은 꼭 먹어야 돼. 뭐라고? 삼겹살이라고 한국식 바비큐야.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거야. 낯선 동네였어요. 지훈이 떡집과 미용실, 식료품점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코리아타운이야. 오슬로 사람들도 잘 몰라. 김이 서린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빨간 간판에 금색 글씨, 안은 따뜻해 보였어요. 여기 진짜야. 우리 부모님 고향분이 하셔. 문을 열자마자 마늘, 연기, 매운 향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었고 지긋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 음식 처음이야? 고개를 끄덕이자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좋아할 거야. 곧 테이블엔 반찬이 가득했어요. 김치, 파무침, 콩나물, 버섯, 그리고 고기. 얇게 썬 생삼겹살이 불판 위에 올려지자 기름이 튀며 노릇하게 익어갔어요. 지훈이 상추에 고기와 쌈장, 마늘을 얹어 돌돌 말았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한 입에. 저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그 맛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고기의 고소함, 채소의 상큼함, 소스의 매콤함, 마늘의 자극.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맛있지? 정말 맛있어.
이런 건 처음이야. 우리는 2시간 넘게 거기 앉아 있었어요. 고기를 더 구워 먹으며 반찬 이름을 하나씩 배웠고 이야기꽃도 피었어요. 하지만 그날 가장 좋았던 건 그 식사였어요. 같이 굽고 나누고 웃으며 먹는 그 순간.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한국에선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거야. 식당을 둘러보니 혼자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배도 마음도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구나. 언젠가 한국에 가보자. 집에 가는 길에 지윤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나도 가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은 갑작스럽게 진행됐어요. 지윤과 함께 한국에 온 지 2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었고 마음 한쪽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고궁의 기와지붕, 시장의 소란스러움, 골목의 숨은 찻집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오래 붙잡은 건 한강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을 유유히 흐르는 그 강은 도시의 소음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죠. 어느 날은 자전거를 타고 강가를 달렸어요. 잔디밭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바람에 연을 날리고 있었고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지금이 벚꽃 딱 좋은 시기야. 진짜 타이밍 잘 맞춘 거야.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려왔고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강 건너 높은 건물들이 푸른 하늘로 솟아 있었어요. 이렇게 큰 도시인데 왜 이렇게 평화롭지? 근처에서 소풍을 즐기던 가족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이곳에 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강을 보면 좋아하실까? 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 아래 앉아보면 마음이 좀 풀리실까? 엄마와 마지막으로 깊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요즘은 전화도 드물었고 해도 날씨 이야기나 강의 얘기 몇 마디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책을 읽어주던 엄마, 꽃을 함께 그려주던 엄마, 고양이가 죽었을 때 저를 안아주던 그 엄마가 그리웠어요. 무심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 응, 그냥. 신호가 4번 울리고 거의 끊으려던 찰나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 무슨 일 있어? 놀란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도 없어. 지윤이랑 같이 한국에 왔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말하고 나니 갑자기 그 사실이 실감났어요. 한국? 방학 동안 오슬로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했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었지만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너무 예뻐. 벚꽃도 많고 강도 엄청 커.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살아.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말투였고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있잖아, 나중에 같이 와볼래? 엄마랑 나랑. 또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맴돌았어요. 화난 대답도 아니었고 다정한 표현도 없었지만 그 글에는 처음으로 엄마가 저의 손을 잡은 말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줬어요. 며칠 뒤 덴마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이웃인 페데르센 아주머니였어요. 살아,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손목 골절로 병원에 계셔. 연락하래.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직접 연락하지 않으셨고 왜 그런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윤에게 말했어요. 나 돌아가야 해. 엄마가 다치셨대. 당연히 가야지. 가족이잖아. 다음 날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엄마가 혼자 누워있을 병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프진 않을까? 식사는 챙겨 드셨을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깁스를 한 팔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엄마. 조용히 부르자 엄마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살아? 너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가 연락해줬어. 당연히 와야지. 멀리서 올 일은 아니야. 그냥 손목 하나 부러진 건데. 오고 싶었어. 병실 안은 조용했고 햇빛은 창가에만 걸려 있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괜찮다 했지만 검진 결과는 달랐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골다공증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다 부족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고 저는 묵묵히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엄마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엄마, 당분간 같이 지내면서 내가 요리해 줄게.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채식 요리. 필요한 거 다 들어간 식사.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음 날 조용히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엔 비가 오고 있었어요. 집은 그대로였어요. 오래된 소파, 식물 도감이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든 채소 몇 개, 변색된 두부 반모, 오래된 채식 패티. 엄마, 장 본 게 언제야? 식물원 자원봉사하느라 바빴어. 그 대답에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그러다 문득 말했어요. 엄마, 여행 갈래? 여행? 한국에 같이 가보자. 벚꽃, 공원, 강, 엄마가 좋아할 것들로 가득해.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벽에 걸린 아빠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내 아빠도 아시아 여행 가고 싶어 했어.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기부스 풀면 가자. 6주 뒤, 엄마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깁스는 풀렸지만 손목엔 아직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그동안 저는 엄마를 위해 매일 요리를 했어요. 채소 샐러드, 병아리콩, 요거트, 때로는 생선 한 조각. 엄마는 말없이 포크를 들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곤 했어요. 우리는 공항을 천천히 걸었고 엄마는 유리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참 깨끗하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하구나. 도심에 가면 더 신기할걸요. 공항철도, 서울역, 택시. 창밖 풍경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한강, 높은 빌딩, 파란 하늘. 엄마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날 우리는 인사동 골목을 걸었어요.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장인, 나무에 한지를 붙이는 손길들. 엄마는 말없이 구경했고 전통차 가게 앞에선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병 안에 담긴 뿌리와 나뭇잎. 가게 주인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 몇 개를 골랐어요. 점심으로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각종 나물과 버섯을 곁들여 조용히 차려진 한 끼. 엄마는 천천히 먹었고 익숙지 않은 맛에 잠시 눈썹을 찡그리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며칠 후 우리는 경복궁의 후원에 갔어요. 300년 된 나무들이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연못엔 낙엽이 떠 있었어요. 엄마는 나무 껍질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말했어요. 이게 정원이네. 자연과 싸우지 않고 같이 사는 거니까. 그 표정을 보며 오래전 엄마가 정원을 가꾸던 때를 떠올렸어요. 이후에도 우리는 서울 이곳저곳을 걸었어요. 남산에서 바람을 맞았고 미술관에선 수묵화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선 밝은 색의 스카프 하나를 샀죠. 회색 옷만 입던 엄마였는데요. 엄마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걸음에 힘이 붙고 시장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물어보기도 했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깐 미소도 지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엄마는 여전히 피하고 있었어요. 삼겹살. 그건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음식을 이해한 순간이었고 엄마와 다시 마주 앉을 기회를 줄지도 모르는 한 끼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엄마가 다시 마음을 닫을까봐,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까봐. 그리고 마지막 밤, 저는 결국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엔 특별한 데 가고 싶어요. 비빔밥 음식집 또 가는 거야? 아니, 한국식 바비큐예요. 지윤이네 가족이 하는 데예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며칠간 조금씩 열린 표정이 다시 단단히 닫히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 나 고기 안 먹는 거 알잖니?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안 드셔도 돼요. 반찬만 드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가주세요. 저를 위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고 이내 가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식당에 들어섰을 때 따뜻한 불빛이 안쪽으로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지윤이 어머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짧고 조용한 인사였지만 벽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정갈한 반찬들이 나왔어요. 시금치, 고사리, 연근, 나물. 엄마는 젓가락을 들었고 말없이 하나씩 입에 넣었어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죠.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게 엄마 방식의 괜찮다였어요. 시간이 흘러 불판이 켜졌어요. 기름이 지글거렸고 고기가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윤이 어머님은 조용히 상추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얹어 돌돌 말았어요. 그걸 엄마 앞에 놓고 말했죠. 한 입 드셔보세요. 그렇게 한 쌈을 싸놓으시고는 옆 테이블에서 호출이 있어서 가셨어요.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쌈을 오래 바라봤어요. 식지 않았지만 식어가는 시간 같았어요. 잠시 후 쌈이 엄마의 손에 들리고 천천히 입으로 들어갔어요. 씹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조금 달라졌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멀리 했을까? 혼잣말처럼 공기처럼 나왔어요.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고 대답 없는 오랜 문 앞에서 흘러나온 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날 우리는 같은 식탁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날 밤 호텔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작은 등이 돌담을 따라 켜져 있었고 나무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렸죠. 엄마는 가만히 빛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하셨어요. 조용하네, 이상하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그 밤은 말을 남기지 않고 흘러갔어요. 며칠 뒤 덴마크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익숙한 음식이 올랐지만 그릇 사이엔 조금의 여유가 생겼어요. 엄마는 가끔 저를 바라보았고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엄마와 함께 지냈어요. 요리를 하고 식단을 조절했고 엄마는 묻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셨어요. 어느 날 식탁 맞은편에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가 사과 갈아 넣은 돼지고기 구이 좋아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엄마도 그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봄이 되기 전 엄마가 먼저 말하셨어요. 이번엔 바다 쪽도 가보자. 저는 말없이 짐을 쌌어요. 대답은 행동으로도 충분했어요. 가족이란 건 어쩌면 조용히 건넨 따뜻한 숟가락 하나에서 다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말은 아직 많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해요. 같은 온기로 서로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